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평화재단 제122차 전문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평화재단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매달 총 6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전문가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포럼의 대주제는 진정한 광복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오늘 포럼이 첫 번째 포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자주국방, 핵 전략입니다. 먼저 오늘 전문가 포럼을 위해 안보 국방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국회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보를 넘어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입니다. 말씀하시는데 뭔가 그래서 호칭을 바꿨어요. 그동안 제가 소개하면은 주불리 김병주 제 유튜브 채널로 했는데 이제는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참, 우리 김 의원님이 저하고 국방위 소속이십니다. 네. 예. 근데 안보 지킴 위해서 경기도 지킴이로 지금. 네. 그래서 두 분은 네. 너무 유명하셔서 네. 제가 따로 소개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이제 경기도 지킴이라고 하신 김병주 의원님은 육군사정 장군 출신이고 우리 유영호 의원님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군사 평론가이자 군사 분야 전문가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양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을 귀하게 이 자리에 모셨는데 향후 일정이 급작스럽게 생겨가지고 한 예정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시에 본방송을 마치고 그 관계로 시청자 여러분의 좋은 고견들, 의견들은 오늘 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되잖아요. 예. 시청자분들 예. 질문사항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음에 다시 초대해 주세요. 예. 그러면 댓글 의원님 말씀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시간은 2시간이지만 2시간 반 분량의 내용 그러니까 알차 열심히 그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광복이 멀었다, 진정한 광복이 안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광복의 기준이나 무엇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의원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독립가 분들의 꿈이 뭐였을까요? 실제 독립을 하고 실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나라,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또 김구선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문화로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꿈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복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역사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때 그 독립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국군의 뿌리가 예전에 윤석열 정권 때는 자꾸 광복 이후에 뿌리를 찾았거든요. 예. 조선 경비대라든가 군사영어학교에 찾았는데 헌법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국군의 뿌리는 실제 독립군과 강복군에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에 3.1 독립정신을 법통을 이어받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그걸 제일 먼저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일제시대 때 잔재를 제대로 청산을 못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가 어렵고 아직도 청산은 전 덜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란 청산입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다시는 이렇게
친위 구테타라든가 또는 내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 그것이 강복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영원 의원님은 좀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북군의 뿌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김 의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뜻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제 광복 아까 이제 문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뭐 이제 단군 예. 단군일의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문화적인 면에서도 이 K-팝이라든지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음식도 K-푸드도 그렇고 이 문화적인 이른바 소프트 파워 면에서 세계 이제 정상급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구라든지 국토 크기 등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중국 인구가 14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나 컬처가 얼마만큼 세계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의 이 광복을 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많은 걸 성취하고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좀 통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광복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의원님들 말씀 상당히 고맙습니다. 김 의원님은 진정한 광복이라는 것은 광복의 뿌리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일제 잔재와 그다음에 이제 내란 청산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영원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오늘 그런 서로 다른 의견을 다투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떤 문화의 융성,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이라 할 수 있는 통일, 이것이 이제 진정 광복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유영원 의원님 말씀 통일, 이거는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분단된 국가 상상 못했을 겁니다. 독립되면은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하길 원했을 텐데 그래서 남북관계에 빨리 평화의 물꼬를 터고 평화 시대를 만들고 종국에 가서는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가업제가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두 분 의원님 모시고 몸풀기. 제가 이제 우리 본 주제와 관련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제 정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 국제 정치를 강자의 시대가 돌아왔다. 강대국의 시대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나름대로 각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키워야 하는 자강의 시대도 또 같이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강자의 시대자 자강의 시대라는 게 지금 오늘날 국제정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자국 미국 우선주의를 포병하고 그동안 다자협력, 다자외교 같이 더불어가는 세계를 꿈꾸었는데 자국 이 우선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특히 동맹국가 우방국에게 그 부담을 엄청 지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진짜로 혼탁해지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지역에서의 전쟁, 중동 지역에서 전쟁, 아주 대립이 점점 더 극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 50여 년간 그래도 세계가 큰 전쟁보다는 없이 평화로운 시대가 왔는데 앞으로 이런 갈등 구조가 점점 심화돼서 그 세계 안보 정세는 더욱더 요동칠 것이다라고 보여요. 그럼 거기에서 해답은 스스로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라고 천명을 하셨고 또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 말만이 아니라 국방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측 안도 8.2% 작년보다 올린 66조 2천억 원을 정부 측 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영원 의원하고 제가 국방이니까
그거 잘 심의해서 저는 그걸 그대로 좀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5년 동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방부를 국방위에서 지켜왔습니다. 그 여야할 것 없이 국방부를 깔려고 할 때 제가 앞장서서 국방부를 까면 어떡하냐고 설득시켰는데 이제 유영원 의원님이 오셔갖고 훨씬 쉬워졌어요. 저하고 생각이 그런 면은 비슷하거든요. 이게 밖에서 네. 볼 때 이제 여야 갈등 뭐 실제로 이제 그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국방의 그 안보엔 여유가 없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이게 국회 들어간 지 1년 조금밖에 안 됐지만 여야 간에 의외로 의견이 없다. 특히 네. 이 군인들, 간부들 중심으로 한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협력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각자 도생의 국제정세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두 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자주국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또 우리 뒤에 네. 논술이 있으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온통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뉴스의 포커점이었죠. 중국 전승전. 네. 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3일 중국이 80주년 전승절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이제 열병식에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또 중국이 대내외 중국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강력함을 과시했는데요. 그 의도가 일단 중국이 이런 전승주를 통해서 대내외 자신의 어떤 국력 상승, 강대국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영원 의원부터 지금부터는 또 바토를 의기했습니다.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네, 우리 또 김 의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세요. 근데 저한테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알았죠? 네, 저는 뭐 국제 정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트럼프가 보면 러시아에 굉장히 접근하는 이러한 이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른바 이제 역신저 전략이다. 예. 이제 이런 평가도 많았죠. 우리 이생 박사님께서 뭐 전문가시니까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중국 나름의 대응. 그리고 이 북한의 경우도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면서 러시아 쪽에 많이 기울었다는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뭐 평가가 뭐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최대 15,000명 가량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면서 무려 한 4,5,000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일종의 이제 혈맹 비슷한 이제 관계가 되면서 이 중국에 기울었던 북한의 이 방향추가 러시아로 접근했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 이 동시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를 데려와서 모셔가지고 양옆에 세웠지 않습니까? 천안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미국의 전략에 대한 대응 그리고 향후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또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 그다음에 또 북한도 나름대로 북한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유 의원님이 국제관계 전문이 아니라는데 사실 유 의원님은 국제관계에도 아주 해박하세요. 네. 아이고, 저도 사실은 오늘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 얘기하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경기대학교에서 국제관계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사성 장군을만 소개하는데 이제는 경기대학 박사가 국제관계다라는 걸 좀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주시고 소문 내주시면 좋을 것 오늘 같고요. 그럼 두분 제가 모신 분이 국회의원 중에서 네. 안보국방 최고의 네. 대표 주자이고 또한 두 분이 또 박사님이시죠. 저는 박사 아닙니다. 저 가방 꽤 짧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전성절은 지금 유 의원님 얘기와 저는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북중러 밀착 관계를 일단 좀 가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한 모습을 보여줘서 미국을 견제해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속셈으로 러시아 푸틴도 초청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을 해서 나란히 세워서 그걸 가시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최신 무기들을 되게 선을 많이 보였어요. 등총 61일 신형 ICBM을 비롯해서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다라는 걸 과시하는 그 수단으로 이렇게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아마 두 분 의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전승절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시진핑을 중앙에 놓고 좌우로 푸틴과 김정은 네, 이 장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했을 경우 김정은이 방중을 한 이번 전승절에 참여한 주된 이유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김정은은 꽃놀이패다. 오늘이 예, 김정은이 요새 최고의 시기를 부각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저는 그런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참전 과정에서 많은 북한 병사 장병들이 피를 흘렸지만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최연한 같은 엄청나게 큰 구축함도 진수시키는 데 나타나시 재래식 전력이 있어서 또 아주 상식을 초월하는 기존 상식을 초월하는 이러한 이제 증강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지원이 안 됐으면 어려울 법한 이런 저항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이제 그 과정에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 북경에 가서 푸틴 다음으로 등장했어요. 처음에 그 순서도 보면 그러니까 끝에 원래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맨 나중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푸틴이 맨 나중에 들어왔고요. 그 전에 들어온 게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 다음 뭐 넘버 투와 비슷한 그러한 이상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서 이 북한과 자신의 이상을 크게 과시했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보면 시진핑이 김정은에 대해서 별도의 또 만찬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방문이 상당히 얻은 것이 많았던 물론 이제 북중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북중러 협력 이걸 상당히 이제 우려해야 될 부분인데 또 각각의 경우 북러, 중러 그다음에 북중 관계를 각각 따져보면 서로 간에 입장 차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건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가 이제 서로 충돌한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 이제 100% 서로 만족스럽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한 실리를 취하면서 위상을 과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김정은은 그동안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모인 데는 안 갔습니다. 최초죠. 자기 혼자 가서 예를 들면 잘 나타나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북한 주민 입장에선 최고 존엄이 어디 가나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갔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먼저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무기라든가 병력까지 파병하면서 밀착 관계를 가지면서 중국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가 좀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런 관계를 다시 개선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조만간에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정상회담 이런 걸 염두에도 줬을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설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갔을 것 같고 또 한 측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주민들 교육용으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푸틴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국제 강대국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고립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서 김정은은 대단히 위협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동맹을 맺었고 러시아와 중국까지 이제 다시 밀착 관계를 보임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단히 성과 있는 그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북중러가 밀착 관계를 계속하면 할수록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밀착 관계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두 분 의원님도 아주 상당히 깊이 있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전승절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한 것은 한두 가지 목적이 아니라 다중적이고 다목적 카드를 활용하기 위해 참석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들어가보죠. 우리 한미동맹.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에서 가장 힘든 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지만 아마 내일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한미 안보 협의 내용을 발표할 거라는 좀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일종의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우리가 언론에서 알고 있던 동맹현대화, 네. 미국식의 표현하면 동맹현대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 조정 문제가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한미동맹 조정 문제 관련해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이 전공 네. 중에 전공이니까 주로 예상되는 거, 좀 네. 미국이 한국에게 주로 요구하는 거, 네. 어떤 게 주로 좀 네. 흔한 쟁점이에요? 지금 사실은 대단히 이 분야가 우리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가야 되는데 미국의 압박이 안보 분야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관세 협상 경제 분야의 압박이 먼저 하는 것 같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아직까지는 압박은 하지 않는데 안보 분야에 이제 그것이 해결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 분야의 압박을 가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그동안 주한미군은 북한을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데 한미동맹이 집중하고 그게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계속 그런 메시지를 냈었고요.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나 뭐 어디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런 것도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수면 밑에서 요구했지 수면 위에서 요구는 안 했거든요. 왜냐? 중국이 부상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하고 하겠다라는 걸 물밑에선 요구했지만은 우리 사실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들 그걸 지켜왔어요. 근데 지금은 수면 위에서 요구할 확률이 많다. 방위비 분담금도 이미 협의가 끝났는데 지금은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다가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그런 것들이 일체 요구가 없었다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도 계속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이미 국방비를 올리라는 건 요구를 해서 우리가 3.5% 단계별로 올리는 걸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분야에서 도전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는 이것을 어떤 위기를 이런 도전을 기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입장에서 국방비를 3.5%까지 올리는 걸로 하면 이 기회에 국방비를 올려서 우리가 지금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무인 복합 체계를 완성해서 그야말로 선진 국방을 키우는 기회 요인으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자주국방을 해야 하는 방안으로 어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의원님께는 네.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그 전략적 유연성 맞습니다. 문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보충 네. 설명이나 유 의원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돼서 그 당시 이제 서로 치열한 이 협의를 거친 끝에 이제 봉합이 됐죠.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 다만 이제 한국민이 이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 그 정도로 이제 봉합이 된 상태였는데, 아까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이 전략적 유연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 이른바 대만 사태죠.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하든지 이럴 때 주한미군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재명 정부 전부터 이른바 보수 정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사실은 이제 불편한 진실처럼 여겨져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논의를 회피해왔던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국하고 속된 말로 이제 까놓고 얘기를 해서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 정서라든지 한반도의 안전 문제라든지 안전 보장 문제라든지 한미동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건 좋은데 이 이상은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비공개라도 적극적으로 까놓고 양국 정부 간에 이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까지 이른바 대만 사태를 이런 데 개입할 것이냐 따져보면 사실은 이제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은 한 4,500명 정도 일개 여단, 이제 순환배치 여단을 얘기하는 거죠. 순환배치 여단 정도를 이 한반도가 한국이 아닌 다른 데로 재배치해서 뭐 투입할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대장 출신의 이제 군사 전문가시지만 이 중국군이 직접 대만 육지에 대만 본토에 상륙을 해서 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서 점령까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나듯이 너무나 많은 이제 희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상군이 활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굳이 활용된다면 이제 주한미 공군 정도가 아마 한 1개 비행대대 정도가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 이제 그 방위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그와 관련해서 하나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라고 그럴까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제 한미 간의 조선 관련해서 마스가라고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가 그야말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거론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주한미군이 아닌 이제 이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군 함정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MRO 유지 보수를 이제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우리 조선업체가 이제 계약을 해서 정비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정비를 일종의 우리가 해주고 이걸 방위분담금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GDP 지금 한 2.45% 정도가 되는데요. 국방비가. 이걸 3.5에서 6% 정도 올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전력 증강, 아까 말씀하신 전력 증강 플러스 군 간부들을 비롯한 초업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윈윈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영훈 의원이 지난주에 예. 마스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 미국에 조선소를 직접 갔다 왔어요. 이런 국회의원 없다. 직접 혼자 가셔서 다 점검을 하고 오셨는데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어떻던가요? 그럴 때. 그래서요. 네, 네. 네. 칭찬질레고 확실히 예. 그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인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그거는 필리 조선소라고 예. 우리 이제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라델피아의 조선소가 미국 조선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의외로 거기를 직접 가보신 우리 국회의원이 없으시더라고요. 딱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님만 지금까지 가보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개인적인 의정 활동을 해서 직접 가서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 확인했습니다. 거기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이제 그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고 이 또 의미가 있는 게요. 이 필리 조선소가 2차 대전 때 전함도 건조하고 이랬던 조선소인데 그때 이제 저 건조한 항공모함 중에 벨리포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벨리포즈 항모가 6.25 전쟁 때 처음으로 투입된 미국 항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인연이 네.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좀 수트루가 있는 그런 조선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하여튼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거를 이번에 국감할 때도 좀 질의도 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네. 여야를 떠나서 그럼요. 네,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두 분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전략적 유연성이나 지금 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 능력 그 향사 이게 직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중국 문제와 좀 관련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이 대통령하고 좀 국방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좀 중국을 경쟁자라고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면은 국방부는 이게 위협 국가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지요?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볼 겁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표현도 위협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강하게 우리 해야. 국방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현존 위협이 어딘가? 현존 위협은 당장 오늘 위협은 북한이잖아요. 그럼 미래 잠재 위협은 어디가 될 것인가? 그럼 주변국의 위협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위협이란 용어를 쓰거든요. 아마 제가 한미연합체계에서 미군들을 미군들도 국방 쪽에서는 위협으로 표현을 합니다. 과연 왜냐? 군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위협으로. 그래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가 어딜 것인가 미래. 그러면은 중국이 잠재적인 위협 국가가 되겠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위협 국가다 하면은 이게 국제관계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 중국은 경쟁 국가다 뭐 이런 정치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도 아마 생각 속에는 그 미국의 국방부와 같이 안보적으로는 위협이고 경제적으로는 경쟁해서 올라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사실 미국이 조선업, 마스카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이유가 안보적인 전 이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부상하는데 중국의 군함이나 건조 능력이 뛰어나고 군함은 점점 늘어나는데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는 군함을 제조할 수도 없고 정비할 능력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쭉 돌아봤을 때 한국이 제일 적합하고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전화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조선업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어저께 10월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제 자주국방 문제인데요.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자주국방은 하나의 바람이자
그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국제정세 현실에서 우리가 자주국방은 국방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군사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사력 건설과 관련해서는 동맹과의 협조하에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게 이게 이제 자주국방이라고 오늘날 현실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자율적 자주국방을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율적 자주국방, 강력한 자주국방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국방비를 늘려야지만 또 어저께 말씀하신 게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작권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전작권 환수, 전환, 이제는 이제 회복 거기에 대해서 과연 또 이게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과연 이 전작권 회복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 의원님께서. 근데 이제 자주국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심지어 미국조차도 100% 그럼 미국 혼자서 말 그대로 자주국방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어느 나라든 순수히 혼자의 힘만으로 국방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까 마스가 얘기도 했는데 미국이 중국과의 이 패권 경쟁 속에서 그때 막 힘이 붙이니까 혼자서 못하겠으니까 일본도 끌어들이고 우리도 끌어들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존하는 이제 그런 거고 뭐 나토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100% 순수하게 우리 힘만으로 국방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그거는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동맹의 힘을 활용해서 우리 돈을 포함한 힘을 세이빙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전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다만 이 자주국방 저는 이 정신은 꼭 필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저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우리 국력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 저는 이제 기자 시절에 국방부만 어쩌다 보니까 재주가 없어가지고 잘했을 때까지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30년 넘게 국방부원 담당을 했는데 농담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94년에 우리가 평시작전권을 가져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까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2012년에 하자, 2015년에 하자 그러다가 이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조건 위주로 하는 정세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바뀌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1994년 12월에 평시작전 통제권 가져올 때 이제 평시작전 통제권 가져왔으니까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도 가져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좀 사그라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미군의 작전기획 수립부터 모든 걸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군 수뇌부를 포함해서 군 간부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정신이 사실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떠한 물리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은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능력이 많은 이제 국방비를 투입을 했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워낙 GDP가 크다 보니까 북한보 GDP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고 이런 것이 현실이지만 이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감시 정찰 능력 눈과 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능력을 이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군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에는 당연히 이제 목표 시한이 있어야 되죠. 몇 년까지 하겠다는 목표 시한이 있는 거는 맞는데 꼭 예를 들어 내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는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주국방은 좀 개념이
그 보수나 진보나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자주국방은 그 뜻 자체가 스스로 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주국방 속에서는 양병과 용병이 있으면은 양병적인 측면이 강조돼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서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야 된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외국군에 의존을 했던, 외국에 의존을 국방을 했던 나라들은 패망을 했고, 스스로 힘을 키웠던 나라들은 존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주국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유사시 전시가 된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혼자 막겠다는 건 아닙니다. 한미동맹으로 연합전력으로 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자주국방은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는 양병적인 측면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일부 보수에서는 뭐 그럼 한미동맹을 뭐 파탄내고 하겠다는 거냐, 전쟁을 뭐 너 혼자 하겠다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기념사에서 하고 지난 일주 전에 SNS에도 올리셨잖아요. 자주국방에서 그 방법론은 순수히 우리 힘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인구 절감에 따라서 병력이 줄으니까 이게 도전 요인이다. 그러려면 무기를 첨단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유인과 무인 복합 체계를 해야 된다. 자율 드론, 무인 로봇, 무인 잠수함, 무인 수상정을 해서 유인과 무인을 복합하는 첨단을 만들면은 병력이 절감되더라도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해서 어제 그런 비전을 제시했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로 계실 때 저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혹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5년 동안 유무인 복합 체계를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AI가 장착된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연계되려면 우주와 다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어떤 자주국방을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협상력도 그렇고 다 좋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지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고, 미국도 우리나라가 자주국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국방비도 이번에 막 올리라 그러고 매년 그 양계 국방장관과 양계 합참의장이 회의체가 있는데 SCM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고를 해요. 한국군 이런 능력 부족합니다. 군사력. 이거 증강하세요 하고 목록표를 줘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주국방은 그야말로 지금처럼 세계의 안보가 요동칠 때는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전작권 전환은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과 잘 협조해서 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유영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전작권을 미국이 공동 행사긴 하는데 미국이 주도해서 행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국군 장교나 장성들이 조금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그것은 또 당연한 겁니다. 주도했을 때와 따를 때는 좀 다르거든요.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리나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갈 때 여행사에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한 10명, 20명 이렇게 갈 때 갔다 오게 하는 경우하고 혼자 배낭을 메고 똑같이 여행을 하고 나서 복귀했을 때 똑같은 기간을 하고 그 나라의 정보를 물었을 때 혼자 배낭 여행을 한 사람이 4.8배나 정보 능력이 많더란 거예요. 혼자 하니까 뭐 찾아보고 뭐 엄청 고민하잖아요. 호텔 정할 때도 뭐 하고 안전한지 하고 또 어디 가려면 교통을 뭐로 하는지. 근데 여행사에 안내 따라가면은 깃발만 나중에 기억나는 깃발만 보인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빨리 자주국방을 해서 스스로 힘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는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특히 두 의원님의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사회자인 저로서도 전작권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이재명 정부 안에서 이게 꼭 이루어지길 저는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도전 요인인
북핵 문제죠. 네, 북핵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한 이후 항상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쟁점은 핵 문제, 북핵 문제인데 벌써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서 뉴클리어 파워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언급한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북한은 사실적인 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한번 상당히 깜짝 당황스럽게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한미연합 차원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핵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토의 핵 기획 그룹을 약간 사용한 핵 협의 그룹 NCG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잘 언론에 이게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간단히 한번 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좀 의원님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도 뭐 아주 최근에 자세히 팔로우하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 당국자가 설명하시기로는 이제 중단된 게 아니고, 이 이재명 정부에서 그대로 받아서 이것을 활용을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고, 조만간 또 추가적인 NCG가 열릴 걸로 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구산을 얘기를 하는데, 이 핵무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는 물론이고 나토의 경우도 이제 미국이 최종 단추는 미 대통령만이 누를 수 있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뭐 해구산 보장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NCG 취지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른바 핵 작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우리의 입장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걸로 아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말처럼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북한 핵무기가 이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매년 한 15에서 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준이 됐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문가에 따라 평가는 엇갈리지만 이미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최소한 50에서 60개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북한이 또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무기를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투발 수단도 한 6개에서 7개 정도 최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우리를 한테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게 전임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훈련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소송도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안 된 이유는 이 한미연합훈을 할 때 연합사령관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합사령관도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권한이 없습니다. 전략사령부에서 통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훈련을 작년까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것이 저는 이른바 이제 NCG라든지 유사시에 우리가 미국의 핵 보복, 핵 사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고 뭐 나토나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늘 특히 미국과 다른 나라와 맺은 협약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인정하고 그대로 간다. 근데 문제점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 국제관계는 그런 생각을 대표 시절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NCG는 전 정부에서 했지만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고 보고요. 뉴스에 안 나오는 이유는 12.3 내란 이후에 사실 거의 외교가 끊겼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 취소하고, 그래서 모든 그런 과정이 중지가 다시는 됐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다시 복원을 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핵도 이제는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북한의 핵은 실체적 위협으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서 그 두 가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삼축의 전력들 있잖아요. 예. 그거의 전력을 강화하는 한면하고 한면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확장 억제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NCG 그룹을 만들어서 한 예. 것이거든요.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SCM에서 늘 발표를 말로만 했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요새는 좀 더 확장돼서 확장 억제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미국은 확장 억제 전력을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말로만 했는데 그거 갖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또 많은 국민들이 야 우리 자체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에 그런 요소가 오니까 미국도 받아들여서 이제 NCG 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조금씩 우리를 계획 단계에 좀 포함을 하고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방안이 이익 방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건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북한의 실체적 핵 위협을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지혜를 모아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또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 중에 지금은 발표를 안 하지만 핵심적인 안보 정책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꼭 자, 첨언해서 한 말 예. 더 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안보 정책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예. 긍정적인 고무적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예상보다 너무나 빨리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자주국방 문제나 전자권 조기 전환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책을 얼마만큼 제대로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자주국방이나 전자권 전환하고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NCG는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해군산의 제도적 후기 상태인데 살아있고 보다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상당히 관심이 있고 아마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인데요. 일부에서는 북한 핵에 대응해서 일부에서는 자주국방의 완성의 길은 우리도 핵무기를 갖는 거다. 그래서 일종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내 일각에서는 독자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제하고 그다음에 북핵 이거를 위해서 동결 그다음에 이제 감축 비핵화의 3단계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나름대로 독자 핵무장이 특히 각자 도생의 국제정세에서 독자 핵무장으로 가는 게 하나의 방안이다. 물론 이건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아니면 그 대안으로 잠재적 핵 보유 능력 일본처럼 나름대로 원자력 협정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논의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유 의원님이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은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조예가 깊다고 해서 많은 깊은 관심을 갖고 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럼 포럼도 만들었죠. 예. 무슨 포럼? 무궁화 포럼이라고. 무궁화 포럼?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장은 아니고 잠재력, 네. 잠재력 쪽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핵무장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핵에 대응할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저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포함해서 이 국제관계라든지 경제적인 국제관계 등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핵무장의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우리가 잃을 게 너무 많다고 예. 봅니다. 북한처럼 뭐 대의존도가 낮은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는 희생해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할 때도 종종 이제 청중들께 여쭤보는데 여러분 혹시 고난의 행군을 인내할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전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게 따라서 뭐 6개월이든 얼마든 춥고 배고픈 거를 전 국민이 감내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선책으로 잠재력,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농축 제철이 기술을 가지면 일본과 비슷한 이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이게 이제 핵 잠재력이란 부분을 너무 이제 부각을 시키면 이게 이제 이루어지려면 미국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 핵의 희우점만 나와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지혜로운 접근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따져보면 이제 안보보다는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발전용 그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가 한 러시아에서 한 30% 정도 지금까지 수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도 비슷하게 이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미국도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중단을 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이제 발전용 논축 우라늄을 수입해야 될 그런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쪽에 농축 우라늄 공장 관련된 걸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양해 원자력 협정 개정이든 아니면 다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용 저농축 우라늄 공장을 한국 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윈윈 모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마침 제가 알기로 이재명 정부도 지난번에 유성락 실장 이라든지 아니면 조현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 산업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제철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핵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그다음에 총론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하셨어요. 부분이 내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안보 협의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언론 인터뷰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은 전 적극적으로 제 야당 의원이지만 적극적으로 또 그런 주장을 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환영을 하고 이거는 초당적으로 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론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주로 이제 저는 우선은 이제 경제 산업 환경적인 측면 그래서 풀어치는 게 맞다. 중장기적으로는 핵 잠재 능력을 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뭐 유용원 의원 생각과 비슷한데요. 사실은 핵무장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출입으로 경제가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핵 개발하면은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제재가 들어올 텐데 수출입이 다 통제가 되면은 우리 기업들 대다수는 생존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가 무너지다 보면은 또 국가적으로 엄청난 또 시련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은 안보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핵무장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감정적으로 핵무장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이것은 냉철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고요. 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나라 사정으로 봤을 땐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핵 잠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런데 이 분야는 사실은 제가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전에는 이제 막 얘기했는데, 그리고 왜냐?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미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해버렸잖아요. 예, 예. 저거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때 일부 뭐 핵 개발해야 된다라고 국회의원들이 주장도 했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뭐 잠재 핵 능력 가져야 된다. 아니면 뭐 핵을 갖다 놔야 된다. 이러니까 우려가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해서 지금 아마 그쪽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미국에 가서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저 개인적인 이건 사견으로 얘기 드리면은 잠재 능력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사실 4년 전에도 대선 때 공약에 저는 핵추진 잠수함을 넣었어요. 핵추진 잠수함을 넣으면은 최소한 순도가 20%나 30%, 25%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저절로 핵 잠재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공약에 넣고 주장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잠재적인 핵 능력을 가지려면은 이걸 언급하면 안 돼요. 언급한다는 거는 이거 가지기 싫다는 의미랑 똑같아져 버려요. 왜냐하면 미국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원자력 협정은 개정을 해야죠. 그러려면은 이제 평화적 원자력 협정을 하는 걸 미국에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폐연료봉도 지금 쌓여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에서 미국을 설득시켜서 평화적 원자력 협정해서 조정하고 하겠다. 또 이런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어는 평화적 원자력 능력을 향상시킨다. 핵 잠재력을 향상시킨다는 용어가 아니라 그 용어로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특히 보수에 계시는 분들이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안보와 평화는 실제 동전의 양면과 한 몸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평화를 만들려면 안보가 강화되고 자주 힘이 세져야 평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통상 평화를 얘기하는 거고 보수 진영에서는 평화보다는 안보를 얘기해요.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면은 안보를 소홀히 한다고 비난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 그건 한 단계 더 위의 얘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평화적 원자력 운용을 위해서 이런 걸 개정한다고 했을 때 뭐야 잠재 능력을 가지는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정부 입장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속내는 숨기는 거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평화적 원자력 협정 이런 걸 해서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초반에서 초반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일종의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산업, 환경적인 측면 부각시키는 거 저도 맞다고 보고 아까 이제 평화 안보 말씀하셨는데 이거 유명한 베테기우스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그러니까 이른바 특히 이제 보수 성향에 계신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뭐 전쟁하자는 거냐. 아니면 전쟁 쪽에 이제 비중을 두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평화에 이제 방점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김 의원님 하신 말씀에 이제 공감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두 분 의원님이 상당히 서로 칭찬하고 네. 근데 이 부분은 이거 시청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논쟁도 하고 뭐 이러기를 기대한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정 국가이기 때문에 핵폐기물이 쌓였기 때문에 네. 두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신데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미국과 네. 원자력 협정을 해서
그게 이제 핵 잠재력 확보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우리가 더 쌓여있는 핵폐기물 처리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도 공감이 와닿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평화안보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상당히 의견이 상당히 근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연태까지는 우리가 한국 현실에서는 일단 선 안보 후 평화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서 평화와 안보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평화와 동행하는 안보가 안보를 강화시키는 평화 좀 이게 좀 같이 가면은 보수 진보에서도 이 평화 안보에 대해서 큰 논란이 없고 오히려 한국의 안보와 평화에 더 크게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봐서 이 두 분의 의견 투합이 네. 상당히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남아있는 질문인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국익중심 실용외교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상당히 변화되는 네, 이 정세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이 부분은 김 의원님께 먼저 질문할게요. 이재명 정부의 이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어떤 측면이 보강되든가 아니면 어떤 측면이 더 강화돼야지 되는 건지 여기에 네. 대해서 한 말씀 좀. 사실 제가 윤석열 정권 때 가장 비판했던 분야가 이 안보 분야 중에서 외교 분야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것이 가치 중심의 외교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만 친하고 그렇지 않는 나라는 적대시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넓혔던 경제 영토가 좁아들었죠. 왜냐하면 중국이나 뭐 다른 그런 나라는 우리와 민주주의를 같이 이런 건 같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적대시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절치부심해서 늘렸던 경제 영토도 좁아지고 문화 영토도 또 좁아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맞다. 그때부터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저희 민주당에서는 요구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당시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때에 따라서 국익에 따라서 적이 될 예, 수도 맞습니다. 있고 우방이 될 수도 있고 동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거 가치 중심에 집중하는 외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대단한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특히 대통령께서는 잘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대단한 통찰력과 지혜가 있으시죠. 지난 한미 정상회담 한 예를 들면은 그때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주도권을 트럼프의 그런 성격을 잘 아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해라.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그 얘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주도적으로 김정은하고 회담도 하고 풀어라. 나는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막 기분 좋아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내는 이재명 대통령은 진정한 솔루션 메이커다라는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면서도 한반도 문제는 하라고 했지만 사실 직접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트럼프가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유 의원님. 네.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좀 우려를 많이 했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성향이 좀 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이제 반미 친중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우려를 많이 이제 했는 건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하시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 보수 진영의 전문가들도 인정하셨지만 상당히 잘하신 선택이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엊그제도 일본 수상이 와서 총리가 와서 이제 또 고별 정상회담도 한일 정상회담도 시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그 일종의 이제 실용 외교의 그러한 단면을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러한 미국 일각의 어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각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중국 쪽으로 좀 사실은 기울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북한까지 좀 이제 연장해서 본다면 저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남북 간 대화 필요하고 상황 관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더 전문가시지만 미국의 역대 이제 미국 항상 이제 전쟁을 해왔잖아요. 그 정권은 이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이 정치인들이 군인보다 더 이 전쟁을 더 선택했다. 쉽게 보면 더 호전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쪽 특히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우발 상황에 대한 대비한 상황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북한과의 그 관계 개선에 조바심을 내면 북한과의 관계에 조바심을 내면 그 또한 또 득보다는 실이 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신데 지금 금방 유 의원님께서 이제 남북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 관계없이 남북 관계는 우리가 풀어야 할 최대의 전략적 난제이자 과제이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김 의원님 네. 한 말씀. 지금 사실 남북 관계가 윤석열 정권 때 강대강으로 치달리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연락통 신망도 끊기고 모든 게 단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발적인 충돌이 나든 우리가 북한의 전방에서 잘못해서 오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바로 국지전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통신선에 있으면 야 이거 잘못 쐈어 미안해 우리 도발 아니야 하면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신뢰관계도 깨진 거고요. 그래서 신뢰 회복부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화의 물꼬를 터는데 선제적으로 자신감 있게 하자 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북한의 대북 학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을 중지하니까 북한도 소음 방송을 중지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저녁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학생기 우리가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북한에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대단히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가 과연 믿을 만한가 또는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강하게 메시지는 내고 있는데 적당한 시점이 돼서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를 믿고 실제 관계가 개선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EMD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먼저 교류를 해야, 관계 개선을 하고 왕래를 교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대화가 되니까 그동안 관계가 단절됐던 걸 정상화하고 그러다 보면 신뢰가 많이 회복이 되면은 이제 비핵화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EMD를 말씀하셨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제가 사실은 저는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국민의힘을 안 가고 민주당을 갔느냐, 군출신이. 그 질문 되게 많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궁금합니다. 대부분, 제가 사실은 궁금했는데 못 여쭤봤는데 포스타 출신들 대부분 보수인데 왜 민주당을 왔느냐? 사실 민주당을 온 이유는 저의 비전과 민주당의 비전이 같아서 그래요. 특히 안보 분야. 앞으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남북한 평화 통일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때 김유신 장군 되게 존경했어요. 삼국 통일을 시켜. 그래서 저도 군인이 돼서 남북 통일을 시키는데 기여하겠다 해서 했고, 사실 군에서도 그래서 전략 분야에 있으면서 물론 무력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군이 어떻게. 그래서 전역 후에도 저는 평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사실 여기 평화재단하고도 인연이 많아요. 왜? 남북한 평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완스타 때 평화재단 잘 알아요. 평화재단 최고위 과정도 평화재단 8기인가 나왔어요. 그렇게 평화재단. 평화 아카데미 그를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남북한의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절치부심 노력하잖아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할 것 없이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저렇게도 해보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비전이 같아서 민주당을 왔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와서 사실 제가 핵심적으로 안보 이런 분야의 정책도 입안하고 같이 지금 최고위에서 하는데, 어쨌거나 남북의 이러한 긴장을 끊고 좀 평화의 물꼬를 터서 평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이재명 정부에서도 가장 큰 가업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북한이 먼저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솔직히 힘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먼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유영원 의원님 말씀한 것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분야가 이거 조급정내 만든다. 실제 당장 어렵습니다. 북한은 지금 몇 년 전 북한하고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7, 8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물꼬를 털 때는 북한이 고립돼 있다가 출구가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출구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도 수출하고 파병하면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필요한 식량이나 연료나 무기의 선진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 아쉬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하고도 또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출구가 생겨서 사실은 협상력이 대단히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급하지 말고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조급증은 속도 조절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예, 속도 조절이 아니라 여건을 만드는데 지나치게 이거를 하다 보면은 또 국민 여론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국민 전체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리고 또 북한의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해야죠. 그 중에 하나가 9.19 군사합의 이런 것들을 빨리 복원을 해서 조금 더 안전판을 만드는 노력도 하고, 또 미국을 설득시켜서 자꾸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곧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한반도의 평화를 물꼬를 트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아져 버렸어요. 그때 중동에서 전쟁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이란하고. 그게 우선순위 1위였고 2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위가 대만,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면 해결 못 합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미하셔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걸 상당히 끌어올렸어요. 한반도 문제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은 서서히 오고 있다.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 말씀 듣고 높아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우리 김 의원님 말씀 듣고 그러면 저희 당은 평화를 싫어하고 호전적인 걸로 혹시 오해하시는 시청자는 없으세요? 충분히 말씀. 아니 뭐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세까지는 오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걸로 다 시청. 그러니까요. 맞아요. 유영원 의원님 같은 분만 국민의힘에 있으면은 국회가 아주 잘 돌아갈 거예요. 오늘 12시 30분부터 쉼 없이 달려왔는데, 그래도 혹시 시간이 오버될지 아는데, 아직 시간이 좀, 그래도 네. 두 의원님들이 잘 조절해 주시고, 내용도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자분이 4일 가져올 거예요. 시간을 딱 지키는 거는 사회자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럼 우리 다, 김 의원님하고 유 의원님, 그도 저도 다 세 분 다 칭찬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마지막, 어차피 두 의원님들이 향후 일정이 있으니까, 네, 네. 마지막 꼭 시청자분들께, 그 다음에, 국민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한 3분씩. 네, 네. 먼저 하시죠. 네. 네. 먼저. 네. 네. 우리가 이제 안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경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안보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안보가 중요하고 오늘 뭐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여의도 에서 여야 간에 사실 충돌한 부분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이견도 많고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국방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긴 하는데 이 안보, 한반도 안보, 평화 이런 거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 첨단 무기 증강 뭐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한국은 병력이 사실은 2040년 가면 50만 채우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첨단 장비일수록 또 간부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군 간부의 처우와 관련된 것은 여야가 다 이견 없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군 간부를 포함한 이 군인들이 사기,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평화재단 우리 시청자분들하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많이 교류가 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평화재단과 관련을 하고요. 또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또 법륜 스님, 예. 법륜 스님을 제가 존경하고 해서, 평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늘 오고 해서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한 반 이상 분들은 지금 저를 잘 알 거라고 보고 연휴가 시작되고 추석인데 한가위가 아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넉넉한데 저는 어느 해보다도 이번 추석은 진짜 마음이 편해요. 사실 전 정권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제가 가장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데 선봉에서 싸우다 보니까 교도소 담장을 걷는 심정이었어요. 한 발 삐끗하면은 교도소로 가잖아요. 고소고발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랬는데 지금은 평안한 일상을 저도 보내고 있고 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도 어느 해보다도 이번 추석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편안하리라고 봅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추석 인사를 못 들었는데 예.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 122차 전문가 포럼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서로 대담 내용이 우리 한반도 평화안보에 상당히 살이되고 도움이 되는 많은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저희 평화재단에서는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전쟁의 뉴노멀, 북중러 연대 가능한가? 또 하나는 아시아판 나토 가능한가? 라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꼭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전쟁의 뉴노멀, 북중러 연대 가능한가? 또 하나는 아시아판 나토 가능한가? 상당히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로 21주년 심포지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제 122차 전문가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